반갑습니다. 장수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세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의 위협, 그리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과 빈곤의 위협, 마지막으로 국경 폐쇄와 접촉 차단으로 인한 격리와 고립의 위험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경고에도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외면했던 이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까지 위협하며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약탈하여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 유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자연의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인구 절멸, 인구 대멸종의 초입에 있으며 그 조짐이 코로나19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금 발제자가 이야기했듯이 어저께 대통령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죠. 근데 정부는 이것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2050년이면 30년 후입니다. 당장 행동 없이 30년 후의 목표만 이야기하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당장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 당장 그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장 중심 사회 및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급진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익스팅션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익스팅션이라는 말은 멸종을 말하죠. 리벨리언, 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스팅션 리벨리언, 멸종 저항 운동이라고 하죠. 최근에 유럽 각지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행동을 하죠.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알몸 시위를 한다든지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펴고 시위를 한다든지 도로를 봉쇄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어찌 보면 과격한 행동을 이 멸종 저항 운동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환경 문제,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고도 절박한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지구를 살리는 것은 아이들 생존,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툰베리가 이야기했듯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른들이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right now, 지금 당장 실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환경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생태 환경교육 한다고 하지만 치열함과 절박함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환경교육과 실천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 실천 과제를 우리 도교육청 환경 생태교육의 핵심 사안으로 삼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교육희망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희망포럼에서 오늘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얘기의 앞에 절반은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은 희망포럼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가능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00년 전, 1300년, 1400년에 그 당시 중세 봉건 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이 흑사병과 또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과 같은 긴 전쟁과 감염병이, 전염병이 이제 중세 봉건 시대의 몰락을 이제 알리게 되죠. 1000년의 시간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종교개혁이나 또는 산업혁명, 또 과학혁명, 또 데카르트의 철학혁명, 그리고 마침내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산업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근대 산업문명은 1917년 세계 1, 2차 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 이성이 구축해 놓은 과학기술이 우리를 풍요롭고 굉장히 여유로운 세계로 안내해 줄 것 같았지만 실제 우리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도 수천만 명이 죽었지만 또 그 당시에 돌았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계속 고쳤을 수 있는 문명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고 계속 고쳐쓰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는 단지 우발적으로 우연히 나타난 질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쉬고자 한다면 그 변화의 정도는 우리 문명 전체를 전환해야 되는 수준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설마 되게 말을 거창하게 한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과학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 밀거래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미 지난 3, 40년 동안 에볼라, 사스, 자카, 메르스 등 끊임없이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메르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영리한 녀석에 불과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영리하고 지독한 녀석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앞으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모 마스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싶다면 기후변화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태계에 훼손된 생태계들을 복원해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해양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벗게 해주지 않습니다. 헛된 기대라는 겁니다. 이번 긴 장마, 역사 이래 가장 우리나라 그 기록상 가장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제가 자주 가던 강원도 철원에 두루미가 오는 마을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비가 더 온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물에 잠겨 보셨습니까? 집이 물에 잠기면 비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밥맛이 없어집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가랑비만 와도 마음이 그냥 울적해요. 이분들은 삶이 어떨까요, 이후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맛비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가물징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대응할 생각이 없겠죠. 상황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소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외양간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인류는 3, 40년 동안 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로 가는 경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주술사들이나 예언가의 말이 아닙니다.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백 대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예측한 결과가 인류의 운명이 10년 남았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30년입니다. 안 와닿으시죠? 겪기 전에, 당하기 전에 인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만큼 진화하고 현명해졌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인간의 본능과 직관에 맡기면 기후변화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교육과 학습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과학 선생님들의 70%가 기후변화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정말 흉측한 질문입니다. 그죠? 인류가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미래교육 포럼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를 위한 무슨 교육 포럼을 한다는 건가?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기후변화에는 다음이 없다. 포스트 코로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포스트 기후변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꽤 고통을 심하게 겪었는데 우리 사회를 배에 한번 비유해 보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방에서 불이 났어요. 음식을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연기가 막 선실을 채웠어요. 그 정도가 미세먼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환기 잘하고 다시 안 태워 먹으면 됩니다.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절이나 날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 인간 사회 전체를 다 교란시키고 무너뜨릴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세상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낳든 또는 세상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18번 이사를 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야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난민의 모습입니다.
지금 매년 1천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 8천만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이미 국경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00명 정도의 예멘 난민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난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저 난민 문제 때문에. 자,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리는 왜 나라가 필요한가라고 처음 진지하게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 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이 강화됐죠.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국토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고 고성에 산불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삶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좋은 삶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흔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처럼 전 지구인이 살면 지구는 망합니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지구가 1.7개 필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3.5개 필요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삶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 삶, 모든 사람이 꿈꾸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위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면 안 되는 나쁜 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120년 전에 성균관의 교육개혁 과정을 개혁하면서 사서 삼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년 뒤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미양요도 겪었고 병인양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뒤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청년들은 식민지의 노예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IPCC 보고서가 10년 뒤에 전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도씨가 올랐고 1.5도씨가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240ppm 정도였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20ppm이 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만 가르칩니다. 왜? 의대, 법대, 치대 가려고요. 나라 뺏기기 10년 전에 사서상경을 그렇게 집착해서 가르치고 자기 자식을 관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학교에서 여전히 국영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핵심 과목으로? 아마 국영수가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100년 뒤에도 국영수가 핵심 과목이라고 믿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서상경도 지금 가르칠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도 충분히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문제풀이식의 지식 중심의 분절된 교과목 교과 중심의 그런 학교 교육을 그만합시다. 아이들에게 지금 10년 또는 길어야 30년이라고 하는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세대 전체가, 제너레이션 전체가 자기 생물학적 수명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근데 걔네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국영수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 뺏긴 10년 뒤에 나라 뺏긴 구한말의 지식인들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섰지 않습니까? 학교를 빼먹고 길거리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950년대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게 우리가 추구했던 좋은 삶이고 선진국가의 모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파리 협약을 하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얼마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낮춰가지고 아이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아이들이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뭡니까? 생존권입니다.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뭔가요?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아이가 15살입니다. 호주기후보건센터의 예상이 맞다면, 경고가 맞다면 지금부터 30년 뒤인 2050년이 됐을 때 전 세계 인류의 55%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45살입니다. 그게 무슨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과학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안 믿죠? 왜 안 믿고 행동을 취하지 않느냐? 이게 툰베리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툰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가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뭐에 홀려서? 돈에 홀려서. 다행히 이런 아이들의 요청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만장일치로 학교 교육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 선언에 따라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졌고 정책연구 보고서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국회에서 포럼에서 발표도 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선언을, 약속을 이제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때이고 이미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왔을 때 전남교육청에서 장학사님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환경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또는 기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2차례를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그때쯤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소한. 그러면 지금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생태교육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한 도교육청인데요. 제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고 우포 생태학습원에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우포 생태학습원을 교육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죠. 부산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을 하고 학리의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만들고 지역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고 전남에서도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좋은 성과이고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은 환경교육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소제로 학교나 채식선택권이나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채식선택권과 먹거리를 어떻게 생태전환교육과 연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제4차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합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종합계획을 만든 뒤에 그런 포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후변화교육, 해양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숲체험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빅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채식교육 선택권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일 선도적인 교육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청 중에 하나이고, 시민사회와 교육청의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자,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룹은 굉장히 이노베이터로서 움직이고, 어떤 그룹은 빨리 따라가고, 또 어떤 그룹은 뒤에나마 따라가고, 어떤 그룹은 끝까지 안 따라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5% 정도. 자, 그러면 전남교육청은 이 중에 어디에 놓일 수 있을까요? 17개 교육청 중에서 놔본다면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혁신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7, 8가지 조건들을 갖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리더의 확실한 철학과 신념이고,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고, 이걸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부서와 전담자이고, 적절한 예산,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협의 체계, 그 다음에 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이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정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후반부에 선생님께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전담 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이나 경남교육청의 종합계획, 울산교육청 계획 등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특화해서 전문화해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환경교육 법을 만들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나무를 10그루 심어야만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생태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이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 개발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탄소 발자국의 크기가 1 이하인 문명입니다. 탄소 발자국 1이라는 건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한 개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는 삶이 생태 발자국 1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 있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야 돼요. 이게 생태 전환입니다.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량, 물질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을 4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태 발자국 1 이하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명이고, 그런 생태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구 생태 시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고, 차기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지구 생태 시민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홍익인간이라는 걸 재해석하면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 중심도 아니고 근대의 인간 중심도 아닌 다시 자연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을 이기는 경쟁력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력과 더불어 이웃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력이야말로 진짜 역량이고, 그런 걸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당신이 경험했던 환경교육에 대해서 갇히셔가지고 환경교육하면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 덜 남기고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환경교육의 일부이긴 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숲으로 강으로 갯벌 체험하고 숲 체험하고 이런 게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까지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단계의 환경학습을 차근차근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받아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앞에 말씀드린 지구 생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17개 그 지자체 중에 해양환경교육 시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해양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지 않고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교육과 해양 교육과 기후변화 교육은 사실은 한 세트여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만들어진 자료에 있는 초안 속에는 그런 데 대한 큰 플랜이 좀 약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3기의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교육은 아이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은 환경교육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외국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말을 초등학생들에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는 얘는 주로 날씨나 계절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해요. 기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꽤 높은 인지적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유치원 애들한테 북극고마 미안해 이런 거 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환경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종합계획 속에 특화돼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앞으로는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성평등교육과 같이 가치교육, 좁혀서 말하자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전체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코로나19는 이 중에서 안전 건강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아까 발생 원인이 환경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실업과 빈곤의 문제죠. 경제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 중에 제일 많이 없어진 게 가난한 비정규직 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성평등의 문제죠. 그 가난한 여성들의 아이들의 인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권 문제죠. 심지어는 12살, 13살, 14살짜리 소녀들이 아프리카에서 돈 많은 남자에게 계속 팔려가고 있습니다.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사막화와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농부가 자기 딸을 그냥 이렇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요. 그리고는 돈을 받아서 그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13살에 임신해가지고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그 소녀의 사진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로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다 따로따로 다룹니다. 더군다나 개별법에 의해서 몇 시간 해라, 몇 번 해라,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거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 개별법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될 그 자율적인 학교 교육을 외부에서 법으로 뭘 몇 시간 해라, 몇 번 해라,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합니까? 알아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학교 급에 맞게 통합적으로 프로젝트가 됐건 사건 탐구가 됐건 뭐 쟁점 탐구가 됐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별법으로 정부나 또는 교육청 교육부에서 의무화해 놓은 이 범교과 학습 주제가 대개 하루치입니다. 전체 수업 시간의 20%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기 교육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를 경쟁하게 자꾸 만듭니다. 학교 시간을 두고. 인권 교육이 중요하냐, 환경 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부추겨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말입니다. 인권 교육이 바로 환경 교육이고 환경 교육이 바로 성평등 교육입니다. 툰베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도 없다. 따라서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서 아이들이 말과 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그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교육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의 원인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걸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폐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는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한가요? 표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중심과 바깥을 양말 뒤집듯이 저는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교육은 이데아 중심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칙, 원리,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교과가 교육과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삶으로부터 배움이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F는 MA가 뭔가 도대체? C는 MC 스퀘어가 뭔가? 그런 게 이데아죠.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배움이 훨씬 더 밀착되도록 우리의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그 다음에 사건, 또 실제 세계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에 앞에 말씀드린 인권, 평화, 환경, 다문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에 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의 출발은 더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걸 안 하는 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저는 국영수를 20% 이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과정의 너무 주변부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범교과학습 주제들이나 은미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지식 중심의 과목들과 함께 실제 세계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블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선생님도 권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이들은 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걸 2000여 개를 20조 원을 들어서 만들겠다고 지금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과 환경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고, 교육부와 환경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린과 스마트가 내재적으로 통합되어야 되고, 환경적 목표로서의 탄소 제로 학교와 지구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선생님의 역량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없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올리고 컴퓨터를 교실에다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게 그린스마트 학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과가 주관이 되면 안 됩니다.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저희 정책연구단의 핵심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시대는 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집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있고 고성의 산불이 나고 있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일이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원인의 일부였습니다. 교육은 변화의 주체이긴 하지만 지금은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세대를 위한 포럼에서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의 보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울컥하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데 이 현 세대들은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고 같이 손잡아 주거나 같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굉장히 커서 저렇게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에 불을 내고 있는 현 세대들은 그 심각성을 모른 채 편리함과 풍족함을 위해서 더 많이 가열시키고 있으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뛰쳐나오면 되지만 살 집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공부보다는 당장 살아가야 할 지구라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재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권소송을 걸고 교육부나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도교육감 직접 만나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바닷물 속에 가라앉고 있는 배 안의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지시와 가라앉은 배를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이 떠올라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2018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018년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의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촉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나서고 있고 시민들이 함께 나서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7월 9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문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를 보시면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 마을과 학교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 온실가스 감축, 지구 생태 시민 지구 생태 시민 교육 이러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시행하였고 관련해서 실천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태환경 교육 실천 방안들을 안내하였고 도교육청 카페 다회용 컵으로 전면 교체를 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미래인재과 담당 장하사님께서 도교육청에 있는 카페와 협의하여서 다회용 컵으로 전면 교체를 하였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이었는가요? 네,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탈석탄 군고선언을 하였는데 11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중에 전남도 교육청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탈석탄 군고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전체 세계의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에너지 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화력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지금 40% 이상이죠. 40% 가까이 되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8%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원자력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도교육청에 돈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탈석탄 군고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환경재난 대응 전남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려보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구 생태 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팀, 전담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남 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전남의 생태환경교육 방향과 협력적인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교사의 생태환경교육 전문성 신장을 도와야 하겠고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들을 강화해서 서로 연계된 지역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 간의 존중과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중심, 경쟁 중심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태 환경은 우리 삶의 터전과 기반이며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생태 환경 교육 업무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며 삶의 방향과 생활 전반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과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꼭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환경 교육 수업 몇 차시 운영이 아닌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담당 인력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합니다. 학교 단위, 개인 단위의 실천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적 감화로 세상을 바꾸기엔 지금은 너무나 위급한 시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조직 개편 등과 같은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교육은 교육 이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지구 생태계 이러한 이념들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고 존중과 협력, 공존의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는 지구 생태 시민 양성이 절실한 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 시민은 아까 이재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 시민인데 지금의 시대적인 요구인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의 지구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4가지 측면에서 추진 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태적인 학교로서의 생태문명 핵심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해서 탄소 제로 학교, 온실가스 감축이 되어야 하며 배움과 실천이 하나 되는, 연결되는 학생 주도형인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을과 학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고 영국에서 각 부처에, 정부에서 각 부처에 기후위기 대응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연결해서 적용해서 해결할 건지 요청을 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기후위기, 생태환경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함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한 과의 한 담당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팀 신설에서 2가지 안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팀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아무리 좋고 중요한 사업들이 제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낼 주체가 있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말뿐인 사업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조직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 신설을 보자면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팀입니다. 장학관, 장학사 팀으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용 교수님께서 각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큰 사업들, 그 다음에 성과 있는 사업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직적인 팀 신설이나 환경 담당, 전담 장학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는 시민 참여 담당관의 기후환경협력팀이 신설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도 장학사들, 중후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 신설이 어렵다고 보면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 한 분이라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은 저희 전남입니다. 전남에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환경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 과학, 발명,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적극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을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 담당 장학사와 중후관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건강과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이런 중요한 환경교육 부분이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만큼이나 중요하고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어서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전담 장학사가 배치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과의 협력들이 필요하고 각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결될 부분들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관련 과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명시된 그 업무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기후위기 대응 사업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담당자들이 이 위기와 생태환경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야 되겠죠. 꾸준한 연수와 같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어떻게 연결, 적용,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자치, 공간혁신, 미래도전 프로젝트, 학교급식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연결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의 사례 중에 절반 이상이 생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각과의 사업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환경단체, 교육기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현장교사들로 이루어진 진흥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운영이 되면서 전남 생태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지역
교육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도 지역 교육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 자치나 국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덜 든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저는 보성군에 살고 있는데 보성군의 군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청소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되면서 각각 분리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도 약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나 예산 소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지도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전남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기후위기 인식 부분이나 생태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 부분이 아직은 좀 덜 인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연수가 강화되어야 되고, 그 인식 전환을 통하고 나면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인식 전환이 되고 다양한 정보나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 주도형인, 지식 위주가 아닌 학생 주도형인 주제통합 프로젝트 학습, 마을과 지역과 연계한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미성 선생님, 지금 목포 덕인고 이미성 선생님께서 자료에 원고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학생 주도형인 프로젝트 학습들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례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한 지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리나 학생도 원고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생태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런 생태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구성을 통해서 실제로 배움과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와 안내, 학생의 자기 점검 평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 요구되고 있겠지만 생애 단계별 연수에 2시간 이상은 꼭 필수로 생태환경 관련한 연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계별, 분야별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자주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대면, 비대면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교과 학습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위해서 업무 경감이나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남의 환경교육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과 노력과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인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 안에서 마을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지역 생태계 보전,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 현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 세대가 이야기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민 대상의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환경교육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개설들을 많이 해서 교육기관과 함께 협력한 활동들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10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6분 지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정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채식 급식 학대, 채식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잔인성에 노출되는 이런 육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게도 그 기운들이, 좋지 않은 기운들이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로 인한, 축산업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가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과 지구 생태계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채식급식 학대나 채식 선택권 보장을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채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앞으로 아마 채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정말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그 한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학생 한 사람이라도, 교직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보장해주는 그러한 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과 생수 페트병 없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떤 행사에 참여하겠다 생각하고 다 오셨을 겁니다.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럼 굳이 지금 여기에 있는 프랑이, 현수막이 필요 있었을까요?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생수 페트병 없는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지난 7월 2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쉽게 자제 공고입니다. 자제 공고로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 금지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없이 생수 페트병 없는 행사 추진. 저희 교육원에서 많은 회의와 많은 연수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행사를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은 양팔에 생수 페트병을 들고 오십니다. 저는 꼭 물을 제공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생수 페트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이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의지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한다는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자부심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담양교기 연수원은 오래전부터 일회용 컵 제공하지 않겠다. 개인 컵 가지고 오시라 하고 몇 년 전부터 그 공문에 연수 안내할 때 적혀져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고 상담을 하면서도 교사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써도 벌금을 물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눈총을 받죠. 그리고 담배를 학교에서 핀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학교에서 일회용 쓰는 거, 육식을 과도하게 하는 이러한 문화가 비상식적인 문화로 인식이 되고, 일회용 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채식을 하는 것이 상식과 공존의 문화로 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쁜 습관이 10년이 지속되면 질병을 얻는다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또 그 질병이 재발됩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조금 덜 쓰겠다 하는 불편함,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는 말처럼 함께 공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날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을 합해서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의 소비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고 변화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켰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실 저만큼의 우리가 썼던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나 소비가 극히 한정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쓸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로 하루하루 환경전환에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존과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현 세대들이 더 먼저 인식하고 더 먼저 실천하고 정책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삶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집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나서서 행동하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 잡아주며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